예, 7번부터 나가보죠. 예, 우리 봤었던 거 또 나오네요. 이 3에서 빅스텝에 대해서 인플레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이겁니다. 일반인 물가인식과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의 물가에 대해서 1%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2% 이렇게 근접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죠. 누가 이렇게 막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는 존재한다죠. expected inflation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전문가 단계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봐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2% 항상 육박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뭐 2배까지 지금 나타납니다만 뭐 수치가 이제 1에서 2에서 나타나는 거 이유로 가면 좀 이제 간극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3연속 빅스텝이 이제 있게 됨으로써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이걸 어느 정도 잡아주겠지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이격에서 나타나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습니다. 현재 2022년 2월까지 지금 3.9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갈 거고 이제는 4%가 넘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추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제 변동금리를 갖고 있었던 부동산 같은 게 변동금리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고정이한 이런 거 있었던 사람들 갑자기 이자에 대한 압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또한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 이전까지는 전세에 대해서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반면에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이제 얻게 되는 수요자 측면에서 이 공급은 충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남게 되고 오히려 전월세 이제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라고들 하죠. 왜냐면 전세 금리가 예전처럼 싸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찾기보다는 이제 그냥 월세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비 등 실물 경기 자체가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급속도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예요. 후보 프로필 지금 이제 된 사람인데 이분 입장에서 이분이 뭐 잘못했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금리가 어떻게 할 거다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누구나 알갈발하겠죠. 평가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이나 이쪽에서는 대처가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것이 하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금리 자체에 대해서 언제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었고 이 세 차례에서 연속으로 계속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거에서 부담감은 있었지만 왜 그걸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준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금리 인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금융절벽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 다음 후속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저신용 청년 특례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죠. 저신용 청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정이자 30에서 50% 감면되겠다는데 문제는 이런 저신용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렇다라기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코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도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기관에서 면제를 주게 되고 신청 금액도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또한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주겠고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115조를 투자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분노를 거듭지 않았죠. 예를 보면 하 20% 이하 청년 대상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러한 이자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연체이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어떤 생존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국가가 구제해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들이 이제 만든 이자 자체가 어떤 사람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위해서 투자했었던 투자 비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48,000원 1인당 140, 260원 탕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걸 갚았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저신용 청년들 구원을 줬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순환돼 갖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벌어들이고 안정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의 기여를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들 중에서는 정말로 이제 뭐 자기 동생들이나 걸 챙겨주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노력해서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걸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일제요. 여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전 정부와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죠.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시신소각까지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관계부처 입장에서 어떤 북한 규탄, 북한에서 이제 이런 짓에 대해서 굉장히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스스로 이제 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 촉구를 해서 손편지를 보내고 월북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대와 감청 녹음 파일 정보 공개를 해달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냐? 라고에 대해서 국방부는 여기서 정보 공개 불가를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경이 실적자 월북과 없던 최종 수사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월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뒤집었어요. 해경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서해공무원 사망 사고까지 같이 불붙게 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요구를 했었던 게 바로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보다시피 대통령 기록물 전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이걸 많이 남긴다가 어떤 의미다 뭐 이전과는 다르게 기록으로 남길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짐으로써 이렇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정 기록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다시피 비밀 기록물도 존재하게 됩니다. 최장 30년간 지정한 대통령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또한 비밀 취급 인가검자가 상황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기 동안 어떤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남긴 기록들에 해당하게 되고요. 제정은 3분의 2 이상 동안 한부파가 같죠. 그 정도가 동일하게 되면은 열람 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정 현황이 이래요. 보다시피 이제 기록 자체가 비전자 기록물이라고 해서 전자 기록물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남겼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산출이 안 된 거죠. 여기서 나오게 됐을 때 나중에 스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베에 대한 사진이에요.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볼 가능성이 크겠죠. 이전에 이제 자료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정치적 변화나 이런 데서 아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됐습니다. 중요한 당선돼서 자민당 대표를 하게 되고 52살 최연소 총리를 오르게 됩니다. 당대표로서. 총리 취임 2년 만에 갑자기 돌연 사퇴를 하게 됐다가 총재에 다시 오르게 되고 총리 취임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되다가 2010년 9월 16일. 그럼 여기서 이제 총리 취임에서 시기라고 봤었을 때 2010년 18년이죠. 그 전에 재임 기간으로 보자면 1년 만에 사퇴했으니까 1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시작 시기부터 보자면 굉장히 길게 한 건 맞네요. 예, 그래서 27년 이렇게 됐었는데 24년이네요. 예, 14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고, 굉장히 긴 시간 장기간 이제 총리로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라연이었죠. 이제 오스카 옆에 나라연에서 이제 가대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총기에 대해서 피살이 되게 되고, 아마 이 사건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베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연 아닌 악연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기시다가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베네가 관방장관 했었고 이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화도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맡게 됐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특이점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전에처럼 이제 어떤 대물림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투명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익단체, 우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에서 문제는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반에 이제 총리 준비하면서 약간 이제 전향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이어받는 게 바로 기시다 후미오가 됩니다. 바로 그 2015년 이제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그때 외무장관으로 있었고,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증연 척당선되고 기시다가 거의 아베 오른팔처럼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총리 자리를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안부 합의 서명 당사자로 유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스가 총리에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총재 선거에서, 근데 막상 이제 자리에 올라간 건 기시다가 차지를 하게 됐죠. 자, 의원회 각자 일본의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참여원과 중의원 선거가 있는데, 참여원 같은 경우는 법안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의원에서 바로 이제 법안을 만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라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극적인 권한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확인 절차가 굉장히 강해요. 일종의 법률안 거부 것처럼 있어서 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국무총리 대신에 해산됨 중요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참여원의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하원들에 대해서 불신임권, 내각 불신임권과 여기서 이제 의회 해산권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이런 참여는 3년마다 반씩 나눠 뽑는다라고 했는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예상외로 힘이 강력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의원 중에 서천의 국무총리 대신을 뽑고 이렇게 돼서 하게 됩니다. 자, 아베노미스의 성격이에요. 근데 아베노미스가 이제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했지만 성공 측 입장을 보자면 디플레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디플레 심리를 바꾸에 대해서 어떤 돈을 풀게 되면서 힘을 냈었고, 총리가 여기에서 경제에서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했었고, 인재 등용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다. 목표를 제시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목표를 보여줬고요. 시장의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푸는 정치에 가까운데 돈을 풀어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화 엔화값에 대해서 이 엔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가 이제 달러당에 대해서 엔화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었고, 지금 엔화는 굉장히 하락한 상태죠.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지만 일본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엔화 살 때가 적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때 아베노믹스부터 시작된 거죠, 엔의 하락은요. 자, 자원안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원안보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게, 이런 자원안보 특별법에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 및 석유 대체로 사업이나 도시가스 사업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전 비중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원안보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나 기타 등등이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원전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거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문제는 이게 어떤 퇴행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바뀌고 있었거든요.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차대하게 보고 원전 이제 가동을 중지시킨 선택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 나타나 있는 전 세계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었고,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여기다 끼얹은 거죠. 불을 끼얹게 됐는데,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2030년 뭐 ESG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전이라는 게 이런 탄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청정에너지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원전 발전을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올리겠다. 2030년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23.9% 유지가 되는데, 석탄은 이제 절반까지 거의 줄이겠다라는 2030년의 목표죠. 또한 LNG까지 이렇게 줄이겠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들을 최소한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줄여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육발 원전 비중이에요. 미국 20% 가깝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70%, 48%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30%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원전 비중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고, 이게 작년 9월 기준에 이렇게 됐는데, 원전 비중에 대해서 전부 다 상향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신규 원전 만들고요. 이 텍소노미에 이게 원전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녹색 분류의 원자력을 분주했기 때문에 원전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을 해치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원자력 포함을 역시 미국 역시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일본도 똑같고요. 그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거다라고 판단했기에 지금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고도 하죠. 합리적인 가격의 지속적 안정적 확보한다. 만약에 이러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상황까지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지속적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합리적인 가격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비용에 대한 다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이런 원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 찬성자냐라고 했을 때 원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의 방식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도는 확실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이게 가적에도 흑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안도는 큽니다만 화석연료가 가져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가 망가지는 정도는 그거보다 그 이상이겠죠. 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프로필입니다. 후보자였지만 이제 낙마했고 본인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입장까지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했었는데 이분이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막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정말 산더미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돼서 되다가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고 보건복지부는 2번이나 이제 낙마를 하게 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지금 일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만큼 인물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상징적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의혹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이오업계 로펌 고문했었는데 이렇게 됐고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기억력 건망증 초기 치매니 이렇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말이 되게 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런 것 중에 하나고 시작처일 때 인체 무해하다 가짜 백서物질에다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로 밝혀지게 됐고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렇게 됨으로 쌓아두게 되다가 퍼즐기시 묻지마 복지라고 아동수당을 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아동수당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충돌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인이 했던 거는 아파트 갭 투자부터 농지까지 이렇게 농사도 지으시나 봐요. 굉장히 그렇죠. 그 다음에 오후판정 병역면제나 질병 같은 거 공개 안 해서 이제 이런 거 뺀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까지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니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현석 낙마가 별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선이나 인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박순애 후보자인데 지금 이제 뭐 강행했죠.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주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자기 복제죠.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학부에 실린 논문이나 연세학부에 대해서 이제 2년 동안 같은 논문에 대해서 같은 것을 이제 그대로다 보니 중복게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바꾸죠. 시민참 혼합적 접근법인데 시민참 일자의 혼합적력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씁니다. 제목도 안 바꿨네요. 자,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치자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죠. 벌금 500만 원 지금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자금법에서 그 당시 이제 2014, 2015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잡혔던 사람 새누리당도 있죠. 박사훈이나 정행근 새누리당 의원이나 한명숙 국무총리도 이제 여기 대해서 풀려났습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도 있네요. 80만 원이라 이제 나가진 않았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자,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자 공익경입니다. 이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쪽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행정학과 출신이고 이런 교육과 관련돼서는 되게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교육공약이나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초중고 교육에서 AI 보조교사나 중립発表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대학 경영에서 사업혁신하고 교육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뭐냐면 유아초등에서 이제 돈을 끌고 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관심 많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거 변형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대학 교육을 살리겠다라는 이쪽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 교육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학에 대해서 이제 뭐 각자 도생하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도태시키고 했었는데 그것을 뭐 이과를 강화시켜 뭐 하겠다라고 하게 돼서 지금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처음 이제 교육부 장관 인선부터 굉장히 삐걱대는 현상을 보여있고 이 교육적인 다른 쪽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보다 극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들 규제 완화나 기타는 될 건데 이게 교육부 장관이 이걸 힘을 싣고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생명공간 낙태 금지 제목부터 지금 보이게 됩니다. 연방대법원 이 낙태권을 폐기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이 러데이드 판결에서 이 낙태권에 대해서 인정해 줬던 거에서 이번에 이 파기하게 됨으로써 이 판결 폐기가 되다 보니까 낙태 금지 대폭 제한 예상되는 26개 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들입니다. 금지 때문에 모성 사망률 증가 예상치 21%, 유색인종 모성 사망률 증가일치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낙태가 단순히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 모성, 이 엄마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극히 위협이 될 때는 낙태를 허용해야 될 텐데 그런 위험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유난히 이제 유석인적이 증가 예상치는 33%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어떤 보험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유석인적이 갖게 되는 혜택이 굉장히 적은 나라죠. 그러니 이런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판결 폐기가 됨에 대해서도 여전히 낙태죄를 허용하겠다라는 지역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역의 차이기도 하고요. 이 트럼프 기독교 우파 긴밀한 동맹 지금 나타나요. 트럼프는 이게 기독교 우파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입니다만 이 낙태 반대 집회에 대통령에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러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 우파식의 논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권 보장 연방 재방하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막상 이 재정 공약을 어기게 된 거예요. 조 바이든도 그랬고 이전에 똑같아요. 빌 클린턴 마찬가지 연방법 공약다 했는데 결국 불이행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폭풍을 우려했던 거 뭐라고 보면 마찬가지죠. 연방법 공약인데 역시 오바마도 여기에 대해서 불이행했고 바이든은 폐기까지 가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낙태를 할 수 없는 나라로 이제 받게 됐다라고 보면 되면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로데이드 판결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74년에 어떤 여성들의 엄청난 투쟁이 있었어요. 여성평등에 대해서 낙태를 이제 허용해달라, 낙태처벌법 반대해달라고 했을 때 이 판결이 굉장히 이슈가 컸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낙태규제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낙태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역시 보수단체나 기독교단체들이 낙태죄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임신 60주 낙태 허용한데 이제 보안적 책임이죠. 이렇게 돼서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담 숙려기간 의사동의서가 반드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애초에 그런 임신에 대한 어떤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재정 운영계획 나왔어요.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쭉 올라가서 이제는 46.4%까지 2023년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 통합재정 수지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죠. 결국 나라 살림 적자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 있으면 50%를 도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재정 수지 자체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까지 해서 50조 이하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이 재정이라는 게 정부가 나라를 살리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로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수입보다 지금 지출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상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채무를 50% 중반까지만 유지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조이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예산 추입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올라와서 22년 보다시피 607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 상승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게 된 것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죠. 일단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국가 예산에 대해서 점점씩 확대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재원이 충당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판단되고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제적 교부금이에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막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계속 논의를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게 서울이나 이쪽에서 교육재정이 남는 곳에서 지방의 어떤 떨어져 있는 그 뭐 낙도 지역이나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나눠주게 되는 시스템이죠. 더불어민주당 측은하는 교육개혁 개편한 내용 나와 있죠. 2023년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이걸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적 교부금 보다시피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죠. 결국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대학교 뽑을 때 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어촌 이제 특기자 같은 것들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뽑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평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서울에 비해서 다른 어떤 혜택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혜택들을 받게 지방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 없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프라나 이렇게 때문에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국회의장 후보 프로필입니다. 김종호 의원 당선됐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재경부 장관 출신이고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맡아가지고 이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장 국회대표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국회의장을 이제 A당에서 뽑게 되면 보통 B당에서 부의장을 뽑고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임기 2년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회 소집이나 어떤 대표적인 공고 권한도 있을 거고요. 재의결된 법안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경우 대통령 거부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제 공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존재하게 됩니다. 국회 대표죠. 국회 대표의 순방 업무 수행까지 맡게 되고 박병석 의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 의장이죠. 의사정리권도 있습니다. 본회의 계열정, 직권상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본회의 계열정, 직권상정 같은 경우는 위원회 거치지 않고 중요한 법안이나 이런 거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권한이고요. 본회의장 출입 제한이나 질서유지 통제, 경호권 행사 등등 국회의장에서 권한 존재하고요. 인사권이 있습니다. 4천여 국회직원에서 국회의장 뽑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 예산도 다르고요. 보좌진 경원, 공간까지 특수활동비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장의 관임 권한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대표, 원내대표 권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분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전에 원내대표 역할을 했었었죠. 전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있고 이 원내대표도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법적 대표, 당의 대표나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원내대표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의원총회, 원내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도 이 사람이 하고요. 수석부 대표도, 부의장도 필요한 상황 처리 원내대표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치는 당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가 더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원내대표를 맡는다라고 하는 게 권한은 많아지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원내대표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는 또 못 나온다.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인하죠. 이나영은 이제 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극단 선택을 했죠. 자녀 살해 의뢰 완도 앞바다에서 이제 차량 이제 아우디 차량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했는데 아이부터 하고 살해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파탄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신고 상태, 이제 실종 신고 상태가 됐는데 결국 이제 발견이 됐죠. 이 가족살해 자살 사건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97년인데 지금은 다시 2019년 17번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산출이 다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가족 동반 자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살해 극단 선택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반 자살 씁쓸하게 볼게요. 이거 사례로 봐야 된다. 가족 사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 가족들은요. 여기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죠. 이 평칭 자체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책에 나와 있으면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고 자체가 굉장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은 이 아이가 힘들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보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적 안정망이 정부에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수당,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청장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나 희망기금통장 같은 거 제시하고 노인들 기초연금이나 기타 등등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위험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것, 아동보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단순히 수당이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 가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한까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 인사 파동이죠. 지금 뭐 계속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할 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청장들이 모여 한꺼번에 하게 됨으로써 서장급들이 전부 모여서 논의까지 하게 되고 회의를 하면서 집단적인 모습 보여주는데 검찰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의견하기에는 독립적인 모습이고 서장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이건 집단 쿠데타라고 해서 이제 시선의 차이죠. 누가 하면은 괜찮은 거고 누가 하면은 쿠데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경찰이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낮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보는 게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검사 출신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인사 발표하면서 갑자기 차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니까 실무자 인사 잘못해줬다, 최정보 안 읽어줬다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게 번복되는 사태. 이분은 뭔 죄입니까? 인사수정 번복 없었다라고 하게 돼서 결재전 경찰이 공제했기 때문에 인사파동의 시간대 명운사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경찰 길들이기다라고 하게 되면서 또 경찰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 만들면서 전부 다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죠. 검사한박 통과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입장에서 행안부 회색을 찍어 누르겠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이 개편전에서 개편입니다. 뭐가 보면 과학수사 관련인데 국가수사본, 국수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인사기관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에 경찰청장 밑에서 이렇게 되다가 국수본이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경찰국 신설 결사반대죠. 중위사 확보에서 청경이 지지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 행안부라는 데서 이제 경찰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데, 원래 기관상 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통제를 한다라고 나오게 됨으로써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 중립성에 대해서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 권한에 대해서 제한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찰들 삭발집도 하게 됐고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해서 집단적 투쟁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끌었던 이제 경찰서장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바로 이제 직무 해제 조치를 취해버렸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사무관장한다 명시되는 검찰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이런 사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하겠다라는 거죠. 정부조직법 자체가 이제 경찰 자체는 어떻게 산하 기관으로 보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할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17위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